안녕하십니까. 네. 자, 지난번에 법률행위 해석까지 받고, 이제 오늘 기출은 338페이지. 의사표시 단원입니다. 의사표시. 비정상적 의사표시, 그래서 우리는 비진의, 통정, 착오사기, 강박, 요 5가지를 비정상적 의사표시라고 했죠. 그겁니다. 먼저 338페이지 1번 보시면 진이 아닌 의사표시. 그래서 틀린 것 그랬죠. 1번. 진이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한다, 아니면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이다. 생각을 말한다. 그죠? 따라서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1번 맞죠? 2번.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이 아님을 알았을 경우 표의자는 진이 아닌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그래요? 자, 7번 보시고, 비진의 표시는 원칙이 유효죠. 예외적으로 상대방이 알았거나 혹은 알 수 있었을 때는 무효가 되죠. 그죠? 근데 지금 2번에서 뭐라 그랬죠? 알았을 경우 무효가 아니라 취소할 수 있다 그러면 틀린 거죠. 예. 2번이 틀렸잖아요. 무진장 쉬운 거죠, 이건. 그다음에 3번. 대리 행위에 있어서 진이 아닌 의사표시인지 여부는 대리인을 표준으로 결정한다. 이게 어떤 거냐면, 대리 행위의 하자 부분이에요. 대리 행위에 흠이 있다. 예컨대 어떤 거냐면, 본인이 있고 대리인이 있고 상대방과 예컨대 본인 소유 부동산을 매매 계약한다라고 가정을 해봐요. 그러면 이 대리인이 대리 행위를 하잖아요. 근데 대리 행위를 했을 때 매매한다는 말은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를 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럼 이게 매매 행위를 했을 때 이 대리 행위가 하자가 생기는 거예요. 비진의 표시다, 통정 허위 표시다, 착오를 했다, 사기를 했다, 강박을 했다. 자, 이거는 예컨대 통정을 했다 그러면 무효잖아요. 그죠? 그러면 상대방과 통정하는 사람이 을이어야 통정 허위 표시로서 무효예요. 갑하고 통정해야 무효가 되는 거예요. 실제 얘를 본인이라고 하고 얘를 대리인이라고 했을 때 대리인이 하는 대리행위의 하자, 즉 비진이, 통정, 착오, 사기, 강박, 어떤 사실을 몰랐다, 알았다, 이런 등등등을 다 묶어서 하자라고 하는데, 그 하자는 누구 기준이에요? 대리인 기준이에요. 실제로 본인은 명의만 주는 사람이에요. 명의자. 얘는 실제로 법률 행위를 하게 되는 행위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대리인에게 대리권을 줬다. 그걸 뭐라 그러죠? 수권을 하잖아요. 그럼 이 대리인은 자기 권한을 가지고 자기가 알아서 의사결정하는 거예요. 본인이 의사결정한 걸 얘가 집행하면 얘는 사자라고 하지 대리인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대리인이라는 사람은 본인이 권한을 주면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자기가 알아서 스스로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게 대리인이에요. 우리가 민주주의잖아요. 그죠? 국민주권주의. 대한민국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국민에게 있는 거예요. 그죠? 국민이 대통령을 뽑아서 대신 운영을 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국민이 뽑아만 주면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짓을 벌일지는 다 얘가 결정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런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대리인이에요. 만약에 너 딴짓하지 말고 시키는 것만 해, 그러면 얘는 대리라고 하지 않고 심부름꾼, 사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자, 그러면 통정을 했든지 착오를 했든지 사기를 당했든지 강박을 당했든지 이거 다 누구 기준인 거예요? 네. 대리인 기준이다. 아시겠죠? 네. 직접 법률 행위를 하는 사람은 얘지 본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국민은 직접 외국과 계약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외국과 계약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아주는 것 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대리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대리 파트에서 가야 이제 얘기가 좀 이해가 될 거예요. 어쨌든 대리 행위를 하는데 비진의 표시로서 무효가 되는지 여부는 누구 기준이다? 대리인 기준이에요. 본인 기준이 아니에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도 취소할 수 있잖아요. 그럼 다시 본인이 착오했을 때 취소하는 거예요? 대리인이 착오했을 때 취소하는 거예요? 대리인 기준이에요. 다 대리인 기준.
아시겠죠? 자, 4번. 진이 아닌 의사표시 효력이 없는 경우, 무효인 경우죠. 법률행위 당사자는 진이 아닌 의사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선의의 제3자에게 무효로서 대항하지 못한다. 5번. 진이 아닌 의사표시는 상대방과 통정이 없다는 점에서 통정 허위 표시와 구별된다. 그쵸? 그러니까 비진이 표시와 통정 허위 표시의 공통점은 뭐예요? 공통점. 네? 비진이 표시와 통정 허위 표시의 공통점. 비진이 표시와 통정 허위 표시의 공통점. 네?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를 알고 하는 거야. 한마디로 거짓말이에요. 그러면 차이점은 뭐예요? 차이점. 얘는 거짓말을 혼자만 알고 하는 거고, 얘는 거짓말을 짜고 하는 거예요. 짜고. 공통점은 뭐예요? 거짓말.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를 알고 했다. 이 점에서는 같아요. 그런데 차이점은 거짓말을 혼자 하면 비진이, 상대방과 짜면 통정이 되는 거예요. 결국 짜고 안 짜고예요. 거짓말을 짜고 안 짜고. 공통점은 거짓말. 둘 다 거짓말. 아시겠죠? 네.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사랑한다는 그 말도 거짓말. 그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1번의 정답은 2번. 2번입니다. 비진이 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1번. 대출 절차상의 편의를 위해서 명의를 빌려준 자가 채무 부담의 의사를 가졌더라도 그 의사 표시는 비진이 표시가 아닙니다. 자, 대출을 얘기하잖아요. 그럼 대출 판례예요. 대출과 관련된 판례. 예컨대 A라는 사람이 B로부터,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습니다. 근데 얘는 대출 한도가 있어요. 꽉 차가지고 더 이상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명의로 대출을 받는 거예요. 명의. 이렇게 그러면 C라는 사람이 A에게 자기 명의를 빌려주는 거죠. 예컨대 여러분이 대출이 지금 꽉 차가지고 한도가 안 나와요. 더 이상 대출이 안 나온다. 그러면 배우자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서 여러분이 쓸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쵸? 이렇게 명의 빌려주잖아요. 이걸 명의 대여라고 해요. 누가 대여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중에. 누가 대여하는 사람의 명의를? 자기 이름을 얘한테 주는 거 아니에요? 얘가 대여자. 얘는 지가 한도가 찼으니까 지 이름으로 안 되고 이 사람 이름으로 대출을 받는 거예요. 그럼 얘가 대여자죠. 명의 대여자. 100% 유효예요. 비진이 표시, 통정 허위 표시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출 관련된 이런 지문이 나왔다 그러면 무조건 비진이 표시 이다 아니다. 그럼 뭐예요? 유효예요. 유효. 나중에 여러분 중개증을 따잖아요. 자격증 따면 그 자격증을 빌려주기도 하나요? 네. 그러면 월 얼마씩 받지요? 네. 그 자기는 이제 중개업 안 하고 이름 빌려주는 거예요. 그럼 100% 이름 빌려준 사람 책임이에요.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자격증 빌려주는 거 위험해요? 안 위험해요? 위험해요. 네? 네. 그러니까 대출 나왔다 그러면 무조건 유효해요. 비진이 통정 아닙니다. 다만 대출이 나왔는데 거기에 금융기관도 뭐 했다? 양해했다. 이렇게 양해라는 판례가 나오잖아요. 키워드가 나와요. 대출했는데, 다른 사람 이름으로 대출했는데 양해했다. 금융기관도 양해했다. 요 말이 나오면 요건 무조건 무효예요. 요것만 나오면. 따라서 양해 판례라고 하는 거예요. 양해 판례. 양해라는 키워드만 나오면 무효. 양해가 없으면 유효예요. 다. 자, 그럼 1번 지문에서 양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유효예요. 유효. 비진이 표시가 아니다. 2번, 비진이 표시에 관한 규정은 원칙적으로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에 적용된다. 맞아요? 자, 여기 봐봐요.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에 비진이 표시 적용돼야 안 돼요.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에 적용돼야 안 돼요. 이것도 적용되죠. 계약에 적용돼야 안 돼요. 계약에 적용되죠. 다 되는 거예요. 비진이 표시는 모든 법률행위에 전부 적용되는데 주의하실 건 비진이 표시는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무효가 되죠. 근데 상대방이 없는 경우라면 상대방 자체가 없으니까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라는 말은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따라서 이때는 언제나 유효인 거예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의 비진입 표시는 언제나 유효해요. 상대방이 없으니까. 무효가 되려면 상대방이 일단 있어야 되고 그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 되는데 상대방 없는데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나 유효해요. 언제나 유효. 근데 요거하고 뭐를 비교하셔야 되냐면 통정한 허위 표시가 통정 허위 표시예요. 얘는 통정 허위 표시는 상대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상대방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통정하려면 상대방이 있어야 되죠. 따라서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에는 통정 허위 표시 적용될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에는 상대방이 있으니까 통정이 가능하겠죠? 이건 적용되는 거예요. 계약에 대해서도 적용되고. 결국 요거예요, 요거. 근데 보통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통정 허위 표시는 통정할 상대방이 있으니까 계약에는 당연히 적용되는데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단독행위도 상대방이 있는 것하고 없는 것이 구별돼야 돼요. 그럼 얘하고 비교하면 헷갈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암기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따져봐야 돼요. 따져봐야 돼요. 통정하려면 상대방은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통정 허위 표시는 단독행위에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면 OX? X. 단독행위 적용돼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 적용되고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 적용 안 되고 이렇게 나눠야 돼요. 단독행위도. 꼭 기억하시고 비진입 표시는 전부 적용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비진입 표시에 관한 규정은 원칙적으로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에 적용된다. 3번. 매매 계약에서 비진입 표시는 상대방이 선의며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한해서 유효하다. 맞아요? 한해서 그래도 돼요? 한해서 그것도 맞는 거예요? 맞죠. 다시 따져보면 비진입 표시는 원칙이 유효, 예외, 무효 그랬잖아요. 그럼 예외 무효인데 악의 또는 과실일 때 무효라는 거 아니에요? 그럼 1번, 2번,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선의, 그리고 무과실일 때 하나에서 유효가 되는 거죠. 거짓말을 했을 때 상대방이 인식하는 건 세 가지 있다 그랬잖아요. 세 가지. 첫 번째, 거짓말, 뻥임을 알았다. 몰랐다. 근데 모르는데 과실이 있다, 과실이 없다. 그럼 이 두 가지는 무효가 되는 거고 요거는 유효가 되는 것이니까 셋 중에 요공용에 한해서 유효이다. 그럼 맞는 거죠. 그 다음에 4번. 사직의사 없는 사기업의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시로 어쩔 수 없이 일괄해서 사직서를 제출했죠. 그러면 사직서에는 근로자가 표의자고 사용자가 상대방이 되는 거예요. 사직의 상대방. 그럼 사용자의 지시에 의했으니까 상대방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얘기고 따라서 이때는 비진입 표시가 되는 겁니다. 5번.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위 아님을 알았다는 것은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해야 된다. 사립대학 조교수 사건에서 이사회 측에서 비진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누가 증명을 해야 돼요? 조교수가. 조교수는 무효 주장, 유효 주장. 그렇죠. 무효 주장자. 그럼 5번도 맞지요. 자, 3번입니다. 사례 문제. 갑은 그 X 토지를 내심의 의사와는 달리 을에게 뭐 했어요? 기부. 기부라는 건 법률행위 중에서 우리가 공부한 법률행위 중에서 어떤 거예요? 증여죠, 증여. 증여는 단독행위예요, 계약이에요? 계약이에요, 계약. 단독행위 아닙니다. 자, 기부하고 을 앞으로 이전 등기를 마쳤다. 근데 내심 의사는 기부할 의사가 없다 그랬죠? 의사가 없는데 기부했으니까 비진입 표시. 1번. 갑의 의사 표시는 무효입니까? 원칙은 유효죠. 아무 조건 없이 그냥 무효 그러면 안 되죠.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무효인데 따라서 1번 틀린 겁니다. 무효가 아니라 원칙대로 가야죠. 유효이고 을이 갑의 진위를 몰랐다면 선의, 그죠? 선의. 그리고 무과실이라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죠. 1번 틀렸고 2번. 갑의 의사 표시는 단독행위 아니라 그랬죠? 계약입니다. 단독행위든 계약이든 비진입 표시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겠죠. 3번. 갑의 진위에 대한 을의 악의가 증명되어서 을이 알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무효죠. X토지 소유권이 갑에게 회복이 된다면 을은 갑에게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지거 찾아온 건데 무슨 손해배상을 청구해요? 을 게 아닌데. 그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습니다. 손해도 없고요. 4번 을이 통상인의 주의만 기울였어도 갑의 진위를 알 수 있었다. 그런데 몰랐다는 거죠? 이건 어떤 경우예요? 선의인데 과실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선의 그리고 과실 있는 선의. 그렇다면 을은 X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선의이고 과실이라는 말은 여기 봐봐요.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때는 무효죠? 그럼 여기 알았다는 건 1번, 알 수 있었다는 건 2번, 선의 무과실한 건 3번이에요. 몇 번에 해당하는 거예요, 지금? 선의 과실은? 과실 있는 선의는? 1번이에요, 2번이에요, 3번이에요? 2번. 예? 2번이잖아요, 2번. 다시. 봐봐요. 어떤 거짓말을 했을 때 거짓말을 알았다. 그리고 거짓말을 몰랐다. 둘 중에 하나죠? 모르는데 과실이 있다. 과실이 없다. 이건 선의 무과실이고 요건 선의 그리고 과실. 과실 있는 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악이거나 과실 있는 선의일 때는 무효가 되는 거잖아요. 과실 있는 선의를 우리 법은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선의 무과실은 뭐라고 표현하는 거야? 아니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었다, 알 수 없었다라는 것은 이건 과실이고 이거는 무과실인데 선의가 빠졌잖아요. 빠져도 당연히 들어간 거예요. 왜? 과실, 무과실은 선의임을 전제로 하는 거니까. 이해되셨어요? 봐봐요. 거짓말이면 몰랐잖아요. 몰랐는데 거짓말이면 알 수 있었다, 알 수 없었다. 그러니까 알 수 있었다, 알 수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미 얘는 선이라는 전제예요. 악일 때는 알 수 있었다, 이게 말이 돼요? 악이는 안다는 뜻인데? 알면 아는 거고 모르면 모르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알 수 있었다, 알 수 없었다라는 것은 이미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 당시에는. 비진의 표시라는 사실을 모른다. 모르니까 알 수 있었고 없었고가 나오는 거예요. 이미 알았다면 알 수 있었다, 알았다면 알 수 있었다는 말을 써서는 안 되는 거죠. 안 건데. 이게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3번이죠? 4번. 통상인의 주의만 기울였어도 갑의 진위를 알 수 있었다. 그럼 과실이 있다는 얘기고, 과실이 있을 때에는 뭐죠? 무효. 따라서 을은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무효니까. 네. 5번. 을로부터 토지를 매수해서 이전 등기를 격려한 병이 갑의 진위를 몰랐어요. 몰랐으면 뭐죠? 병은 선의. 선의의 제3자가 되는 거죠? 그럼 이 사람은 X 토지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병에게 있어야죠. 병에게. 선의의 제3자는 취득을 하는 거니까. 자, 자꾸 해보셔야 돼요. 복잡한 것 같아도. 사실은 아주 간단한 문제예요. 자, 4번. 비진의 표시가는 설명 중 틀린 거죠. 1번. 비진의 표시는 원칙이 유효라 그랬죠? 표시된 내용대로 효력이 발생함이 원칙이다. 그렇죠? 예. 2번. 비진의 표시에 관한 규정은 대리인이 대리권을 남용한 경우에 유추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요거는 대리권 남용이라는 파트에서 다시 공부하고요. 3번. 자의로 사직서를 제출해서 한 중간 퇴직의 의사 표시는 비진의 표시가 아니죠. 자의로 했으니까. 근데 사용자의 지시에 쫓아 했으면 비진의 표시가 되는 거고. 4번. 비진의 표시는 상대방이 이를 비진의 표시 당시 안 경우,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뭐죠? 무효이죠. 그것처럼 통정 허위 표시와 마찬가지로 무효이다. 5번. 은행 대출 한도를 넘은 갑을 위해 을이 은행 대출 약정서의 주체물로서 서명 날인하는 경우. 자, 이렇게 대출 나왔단 말이에요. 그때는 뭐 찾으라고요? 양해 있어요, 없어요? 양해 없지요. 양해 있으면 무효, 양해 없으면 유효예요. 따라서 은행이 사정을 알든 말든 을은 원칙적으로 반환 채무를 지는 겁니다. 유효니까. 되시겠어요?
자, 그 다음에 통정한 허위 표시에서 5번 통정 허위 표시를 기초로 법률상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그랬죠. 자, 아까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 선의하면 세 가지 떠올라요. 첫 번째, 제3자의 선의는 뭐 된다? 추정된다. 두 번째는 이해관계를 맺은 시점을 기준으로 선의하게 판단하고, 세 번째는 무과실은 요한다, 요하지 않는다. 제3자의 선의는 추정되니까 따라서 입증 책임은 누가?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제3자의 악의를 입증해야 되죠. 그죠? 제3자 그럼 두 가지. 첫 번째, 당사자 및 포괄 승계인 이외의 자로서. 두 번째, 통정한 허위 표시를 기초로 법률상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통정은 며칠? 15일. 그 이후에 16일부터 법률관계가 발생하면 제3자인 거예요. 그 이전부터 14일부터 법률관계가 지속이 됐으면 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쵸? 대항하지 못한다는 것은 무효 주장을 못한다 그 얘기죠. 네. 자, 그러면 5번 보시면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을 찾아라 그랬죠. 먼저 1번 가장채권을 가압류한 자 그랬어요. 자, 가장채권 발생일은 며칠? 15일이고 무조건 15일 기준이에요. 그거를 가압류하면 며칠 날 해야 돼요? 15일 지나서 16일 날 해야 되는 거죠. 그럼 얘는 제3자에 해당하죠. 2번 가짜 전세권 발생했어요. 며칠 날? 15일 날. 그 전세권에 저당권을 붙여요. 며칠? 16일이죠. 16일. 전세권에 저당권을 취득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갑수의 부동산에 1번 전세권을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이 전세권이 을이라면 얘가 전세금 예컨대 1억 원을 얘한테 줬을 거 아니에요. 그럼 전세권 취득하고 이 전세권을 담보로 해서 을이 병으로부터 대출 받은 거예요. 전세권을 담보로. 그러면 어떻게 들어가요? 번호는 부기등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1-1로. 그래서 전세권 저당권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저당권자가 얘한테 예를 들어 1억 원을 빌려줬단 말이에요. 그럼 얘가 돈을 약속한 날짜에 얘한테 갚아야 되는데 안 갚는다 그러면 이 저당권자가 실행하는 거예요. 실행하면 전세권이 경매로 넘어가는 거예요. 낙찰자에게. 전세권이 경매로 넘어간단 말이죠. 이런 걸 전세권 저당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가장 전세권이 발생했죠. 가장 전세권이 발생한 건 15일이죠. 저당권 취득하면 며칠밖에 없어요. 16일밖에 없잖아요. 제3자이죠. 자, 채권의 가장 양도에서 변제된 채무자 그랬어요. 이거 봐봐요. 이것도 하나씩 따져봐야 돼요. 채권이 있어요. 갑이 병에 대해서 1억 원을 빌려주고 채권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채권을 가짜로 양도를 합니다. 을에게. 며칠 날? 가장 양도. 15일이죠. 그럼 얘는 채권자, 얘는 채무자죠? 며칠부터? 14일부터 채무자이잖아요. 채권 채무가 발생하고 그래야 채권의 가장 양도가 발생한 거 아니에요. 아니 이게 채권 채무가 있는 걸 전제로 해서 이거를 가짜로 양도할 거 아니냐 그거예요. 며칠 날? 15일 날. 그러면 채권 채무는 언제 발생한 거예요? 그 전에 발생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제3자가 아니다. 그래서 채권 가장 양도 이게 15일인데 변제 전에 채무자는 얘는 14일부터 채무자이었으니까. 그다음에 4번 파산 선고를 받은 가장 채권자의 파산 관제인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파산 관제인은 관제인이라는 말은 재산관리인을 줄여서 관제인이라 그래요. 재산관리인을 뭐라 그래요? 관제인. 네? 재산관리인. 그런데 A라는 사람이 여러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린 거예요. B, C, D, E라는 사람으로 돈을 빌렸는데 얘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다 합치니까 5억인데 부채는 10억이에요. 2억, 2억, 뭐 3억, 5억 이렇게 해가지고 10억이 됐어요. 채권이. 부채가.
부채가 5억, 부채가 10억인데 얘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토탈하면 5억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얘는 뭐죠? 자산보다도 부채가 훨씬 더 많죠. 빚쟁이죠. 그럼 얘는 뭐 하는 거예요, 이제? 파산하는 거예요, 파산. 파산 신청을 해요. 파산 신청을 하면 얘가 가지고 있는 이 재산 있잖아요. 그 재산을 재단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관리인을 선임하는 거예요. 그럼 쉽게 말하면 이제 파산 관리인이 선임되잖아요. 그 파산 신청했어요. 그래서 파산 관리인이 선임됐어요. 이게 K라는 사람이 파산 관리인이 됐다. 그럼 얘는 얘가 가지고 있는 이 5억이라는 재산을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채권자 다 불러 모아서 너 받을 돈 얼마야? 채권 신고하고 너 받을 돈 지금 이게 얘 재산을 다 팔아도 그거 못 갚으니까 당신들끼리 어떻게 협의를 해서 까자. 50%씩 까자. 합의를 하자. 이렇게 해서 파산 신청을 마무리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얘가 가장 채권을 가지고 있어요. 며칠 날? 가짜. 15일. 그죠? 가장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이후에 파산 신청을 한 거죠. 그래서 관계인이 선임되죠. 며칠 날? 당연히 그 이후죠. 그러니까 얘는 제3자에 해당하는 거예요. 자, 5번 보시면 가장 채무를 보증하고 가장 채무를 보증했다. 일단 가장 채무가 먼저 발생했죠. 그 다음에 보증을 한 거죠. 가장 채무에 대해서 보증을 했죠. 그 보증 채무를 이행한 보증인이에요. 얘는 며칠? 16일. 따라서 제3자에 해당한다. 자, 8번, 6번입니다. 통정 허위 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죠. 1번. 통정한 허위 표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진위와 표시 불일치에 관해서 상대방과 합의가 있어야 된다. 여기 봐봐요. 비진위 표시와 통정 허위 표시의 차이점은 뭐예요? 얘는 짜고 얘는 혼자 한 거고 공통점은 거짓말이죠. 거짓말을 짜고 했다는 말은 통정에서 모의했다라는 말이죠. 예? 그걸 짜고 했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럼 둘이 합의를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합의했다는 얘기잖아요. 꼭 짜고라는 말을 써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합의라는 말을 써도 합의한 게 짜고 한 거지 뭐. 그죠? 예? 근데 우리가 짜고 했다 그러면 이제 부정적인 의미로 쓰는데 아니 합의한 것도 짜고 한 거죠 뭐. 어? 합의한 게 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일부러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짜고 해야 된다. 근데 그렇게 많이 쓰지만 그거를 좀 뉘앙스를 바꾸려고 출제자가 이렇게 만든 거예요. 합의하고. 자, 그 다음에 2번. 그리고 1번은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2번. 통정 허위 표시로서 무효인 법률행위라도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채권자가 취소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무효 취소의 이중효 그랬습니다. 3번. 당사자가 통정해서 증여를 매매로 가져갔을 경우 증여와 매매 모두 무효다. X죠? 증여는 유효, 매매만 무효죠. 이 증여를 무슨 행위? 은닉행위라고 했죠. 은닉행위. 4번. 통정 허위 표시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의 범위는 통정 허위 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었는지 여부에 따라 실질적으로 파악해야 된다. 맞고요. 5번. 통정 허위 표시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파산 관제인은 제3자에 해당한다고요? 안 한다고요? 제3자에 해당한다 그랬죠? 파산 채권자 모두가 악의로 되지 않는 한 선의로 다루어진다는 게 판례야. 그러니까 이 파산 관제인은 제3자인데 얘가 선의냐 악이냐 그랬을 때 얘는 그냥 선의인 거예요. 얘가 악의가 되려면 이 채권자가 모두 알아야 된다는 얘기야. 통정 채권, 가장 채권을. 근데 그럴 리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선의입니다. 선의. 자, 그 다음에 7번. 은닉행위 사례인데 은닉행위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 여기 봐봐요. 은닉행위 쉬운 거예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갑과 을 사이에 가장매매했어요. 가장매매. 그러면 이건 무효잖아요. 근데 이자가 제3자에게 처분했을 때 선의라면 얘는 취득하고 악의라면 취득 못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선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 악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있다. 이렇게 달라지는데
갑이 을과 가장매매를 하긴 했는데, 근데 증여라는 은닉행위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가장매매는 무효이지만 은닉행위인 증여는 유효하죠. 유효하니까 얘는 권리자인 거예요. 반면에 얘는 무권리자인 거예요. 무권리자. 근데 얘는 이미 증여로서 권리를 취득했으니까 이자가 제3자에게 넘겨주면 선이든 악이든 무조건 취득하는 거예요. 권리를 그대로 승계받았으니까. 쟤하고 얘는 다르죠. 자, 7번 보십니다. 갑은 자신의 X 토지를 을에게 증여하고 세금을 아끼기 위해 이를 매매로 가장해서 을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그 후 을은 X 토지를 병에게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자, 기억입니다. 갑과 을 사이의 매매 계약은 무효죠. 매매는 짜고 한 거니까, 가짜니까. 니은 갑과 을 사이의 증여 계약은 유효죠. 디귿 갑은 병에게 X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없죠. 을이 취득해서 병에게 넘겨주면 병도 취득하니까. 리을 병이 갑과 을 사이의 증여 계약에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더라도 병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과실 유무는 따질 필요가 없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맞는 것은 다. 5번이 답이죠. 자, 8번입니다. 갑은 자신의 부동산에 관해서 을과 통정한 허위의 매매 계약에 따라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을에게 해주었다. 자, 8번은 7번하고 다르죠. 7번은 증여하고 실제는 증여인데 가짜는 매매가 있었고, 근데 8번은 아예 그냥 매매만 한 거예요. 허위로. 가장매매죠. 그 을은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병 그랬어요. 모르는 병. 그럼 병은 뭐죠? 선의. 선의의 제3자. 매매계약 체결하고 등기를 해줬습니다. 1번. 갑과 을은 매매계약에 따른 채무를 이행할 필요가 갑을 사이의 통정허위 표시인 가장매매는 무효죠. 당사자 간에 언제나 무효. 권리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행할 필요가 없죠. 2번. 갑은 병을 상대로 이전 등기에 말소를 청구할 수 없지요. 왜냐하면 병은 선의의 제3자입니다. 왜 문제에서 둘째 줄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병 그랬잖아요. 모른다. 병이 선이란 뜻입니다. 따라서 취득하니까 말소 청구 안 되고. 3번 갑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병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맞지요? 4번 갑이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하려면 병의 악의를 증명해야 된다. 그렇죠? 병은 일단 선의로 추정되니까 갑이 병의 악의를 입증해야 되고. 5번 병이 선이라도 과실이 있어요. 그럼 소유권 취득한다 그랬죠. 무과실은 요하지 아니한다 그랬죠. 자, 9번입니다. 허위 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규정에 제3자에 해당하는 자를 골라라 그랬죠. 기억. 통정 허위 표시에 의해서 채권 발생한 것은 15일이고 그 발생한 채권을 그 후 압류해버렸죠. 그러니까 16일. 얘는 제3자이죠. 니은 통정 허위 표시에 의해서 설정된 전세권이에요. 이거 며칠? 15일. 그 전세권에 대해서 다시 저당권을 취득해요. 16일. 얘는 제3자이다. 대리인이 통정 허위 표시에서 대리인과 본인은 제3자 관계가 아닙니다. 또 우리 통정 허위 표시에 의해서 체결된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의 제3자. 이거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는 파트에서 공부하는데 얘도 제3자는 아니에요. 새로운 이해관계가 없어서. 그래서 9번에 이건 계약법에 나오는 내용이니까 9번에 제3자에 해당하는 건 기억하고 니은 두 개입니다. 하나 더 하고 싶게요. 갑은 강제 집행을 면하기 위해 을과 짜고 통모하여 또는 합의하여 그래도 상관없죠. 그 부동산을 매매 형식을 빌려서 을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고 을은 그러한 사정을 또 모르는 선이죠. 병이 선이에요. 얘한테 소유권 이전한 게 아니라 저당권을 설정해 주면서 금원을 차용했다. 자, 1번입니다. 갑을 사이 매매 계약은 무효다. 맞죠? 2번 갑은 을에게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그랬는데 그럼 봐봐요.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의 이전 등기를 청구한다라고 했을 때 이거 나왔다 그러면 진정 명의 회복은 등기법에서 자세히 배우시고요.
갑과 을 사이에 가짜 매매를 했어요. 가장매매. 그럼 요건 무효라고 했죠? 그 등기 넘어갔어도 이건 무효이죠? 실제 을명의로 등기 있어도 이건 무효인 거예요. 당사자가 언제나 무효니까 가짜면. 그럼 누가 소유자? 얘가 여전히 소유자인 거예요. 소유자니까 얘한테 말소를 청구할 수 있잖아요. 그죠? 말소 청구할 수 있는데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해서 말소 청구 아니라 그냥 소유권 이전을 해버리는 거예요. 말소를 해도 되고, 즉 1번 갑에서 2번 을로 넘어갔다. 그러면 요거 3번에서 2번 등기 말소. 요게 말소 등기란 말이에요, 이게. 그죠? 요렇게 해도 되고 그러지 않고요. 이 2번 을에서 다시 3번 해가지고 소유권의 이전 갑으로 와도 상관은 없잖아요. 어쨌든 이게 갑이잖아요. 이게 말소되면 얘가 소유자인 거고. 똑같은 거예요. 그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진정 명의 회복을 할 때는 누구만 한다? 소유자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소유자만. 그것만 핵심이에요. 소유자 아닌 사람은 진정 명의 회복 못 해요. 진정한 소유자가 갑이니까. 그럼 2번 맞아요? 틀려요? 맞지요. 진정 명의 회복. 왜? 갑은 소유자이니까. 3번. 병이 과실로 가장매매 사실을 몰라요. 선인데 과실이 있죠? 그래서 얘는 보호된다, 안 된다? 보호되죠. 과실 있는 선의자도 보호된다 그랬잖아요. 무과실 불요. 4번. 병의 저당권 실행으로 갑에게 손해가 발생했을 때 갑은 을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여러분 봐봐요. 지금 가장매매 무효인데 얘가 뭐냐면 가장매매 했으면 무효예요. 은닉행위 없고. 그러면 얘가 얘한테 지금 저당권 설정했단 말이에요. 근데 선의예요. 그럼 얘 보호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보호된다고요. 그럼 저당권이 실행되면 경매가 될 거 아니에요. 누군가 낙찰을 받겠죠. 그럼 얘가 소유권 취득하잖아요. 선의 저당권 유효하니까 유효한 저당권이 실행돼서 낙찰된 거예요. 그럼 얘가 소유권 취득하죠. 그럼 얘는 소유권 회복을 못 하잖아요. 누구 때문에? 이놈이 저당권 설정해서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 얘한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죠. 당연히 있죠. 아까 근데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고 그러던데? 어떤 문제에서 그런 거 나오지 않았어요, 아까? 339페이지에 3번. 3번에 보시니까 339페이지 3번에 3번 지문이에요. 이거 비진이 표시 문제고 갑이 을에게 이제 비진이 표시로 기부했죠. 3번 지문 다시 보시면 갑의 진위에 대해서 을의 악의가 증명되었대요. 그럼 비진이 표시를 준 것 자체가 을이 악이라면 무효라는 거예요? 유효라는 거예요? 을에게 넘어간 거. 무효라는 거 아니에요. 상대방 을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무효이잖아요. 근데 악의가 증명되었다면 무효라는 거죠. 그럼 을은 소유권 취득한 적이 없죠. 무효니까. 증명되어서 X 토지의 소유권이 을로부터 다시 갑에게 회복이 된 거예요. 당연히 회복이 된 거죠. 그럼 을은 손해가 있어요, 없어요? 원래 지가 취득한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손해배상 청구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때는. 근데 지금 이 경우는 완전히 다른 경우죠. 병이 저당권을 취득해서 적법하게 저당권 실행해서 경매를 통해서 낙찰이 되어버리면 소유자 갑은 자기 소유권 취득할 수가 없으니까, 찾아올 수가 없으니까 을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자, 5번. 병의 저당권 실행으로 제3자가 부동산을 매수한 경우 갑은 을에게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할 수. 여기 봐봐요. 자, 얘가 저당권 실행해서 얘가 낙찰된 거예요. 얘를 우리 낙찰자를 뭐라 그러죠? 최고가 매수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일 비싸게 산 사람이에요. 경매를 샀어요. 그럼 얘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죠, 적법하게. 다시 갑을 사이에 가장 매매했으면 무효이고 갑이 소유자인 거예요. 그럼 얘는 등기에서도 그거 무효인데 이놈이 지금 병에게 돈을 빌려가지고 저당권 설정을 해준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얘가 그 사실을 몰라요. 선의의 제3자예요. 얘는 보호가 되는 거예요. 보호가 되니까 이건 적법한 저당권인 거예요. 그 저당권을 실행해서 경매돼가지고 낙찰받은 것도 적법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소유권을 취득해버렸네요. 경매함으로써. 근데 그 누가 그랬어요? 이놈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럼 얘가 얘로부터 저당권 설정해주고 돈을 빌린 거 아니에요?
돈을 빌렸으니까 저당을 설정해 준 거, 담보로. 그럼 빌린 돈은 부당이득이잖아요. 직계 아니잖아요. 그게 얘한테 달라고 해야 되겠죠. 줘야 되는 거예요. 부당이득이니까. 아, 직계 아니라 남의 거 가지고 담보 잡힌 거 아니에요. 네. 따라서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잠시 쉬었다가 보겠습니다.